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심상치 않게 가고 있다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 이대론 서울이 마비된다. 마비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583명, 6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500명을 넘었습니다. 이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오랜만에 깜짝 놀라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수도권에만 400명이 넘었고요. 이런 추세라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역학조사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입니다. 어디로 짐작이 되십니까? 어디 시장, 식당 이런 게 연상이 되죠? 아마도 사장님으로 보입니다. 빈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밑에 아래 자막이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식당엔 직원만 썰렁한 남대문 시장. 그러니까 이게 직원분이 이렇게 좀 앉아 있는군요. 일이 없으니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기사 보셨죠? 확진세가 너무나 무섭게 들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영업자분들 고생하고 계신다. 두 가지입니다. 방역과 경제 또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초유의 대형 검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검사들의 반란, 검사들의 반발, 뭐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41개 일선 검찰청 평검사 그리고 검사장 17명, 고검장 6명도 성명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엔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 그러나 이번에는 간부급이죠. 검사장 이상급들의 어떤 연판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추미애 장관 명령 부당하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판사 사찰 의혹 논란이 된 그런 문건, 그 내용을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요. 그리고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강대 강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입니다. 지금 방한 중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것 아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난 뒤에 기자들과 좀 만났죠. 그리고 기자들 질문을 몇 가지를 받았는데 지금 뭐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과 관련해서 뭔가 얘기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예방했습니다. 한중 협력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 방한은 여건이 허락될 때 성사. 여기서 말한 여건은 코로나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요. 조대원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평입니다. 이른바 사찰 문건, 사찰 의혹이라고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건에 세평이라는 이름이 달린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최근 결정에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 주목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방송 중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묻고 더블로
이거는 어디 무슨 이렇게 도박 관련 영화에서 나온 표현 같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정치권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트래픽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어제 약속에 상당히 늦었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트래픽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트래픽이었는지 이 내용도 좀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징역 40년이 나왔습니다. 조주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많은 분들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오랜만에 최근에 보지 못했고 오랜만에 봤던 숫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매일경제 3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실제 하루 확진 1,000명 넘을 수도 있다. 실제로는. 지금 500명대 나오지만 실제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때보다 더 센 코로나 왔다. 올해 초 상황과 비교를 하고 있죠. 먼저 이 기사 중간에 있는 그래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1차, 2차, 3차 대유행 시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월 언저리 부근이죠. 여기 보면 1차 대유행, 여기는 이제 900명대 이렇게 찍으시죠. 엄청났죠. 그리고요. 잠잠해졌다가 8월, 9월 정도 때 다시 2차 대유행입니다. 이때는 400명대까지 지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잠잠하다가 지금입니다. 500명대까지 올라간 거죠. 지금 전문가들은 600명대 올라가는 거 이거 굉장히 가능성 높아졌다라고 지금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3차 대유행 이것이 왜 무서운가? 1차, 2차 유행 땐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집단에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요. 젊은 층 중심으로 일상적 감염인 겁니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역학조사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정부는요. 소비하라며 쿠폰을 뿌렸죠. 이 부분이 조금 뼈아픈 대목일 수도 있어요. 거리두기 단계는 뒤늦게 상향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면 이게 또 우리 경제 타격이 더 커지는 또 여기에 딜레마가 또 놓여 있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앞자리 오는 또 다른 느낌이다. 500명 넘는 확진의 시민들 초긴장하고 있다. 반응을 좀 싣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주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당국도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지옥철 대신 택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내용까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기침하거나 콧물만 흘려도 옆에서 화들짝 놀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자, 어제 방역당국이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한 설명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3월 6일 518명을 기록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코로나는 나와 가족의 바로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나 남녀노소 누구든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차 유행이 그 규모와 속도를 더해가는 시점에서 더욱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합니다. 자, 교육당국도 초긴장하고 있다는 내용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기사로도 있습니다. 보시죠. 윤해 교육장관의 호소입니다. 모든 친목 활동 제발 좀 멈춰주세요. 수험생을 둔 부모라는 심정을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당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고3 확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도 많고요. 학생 환자의 70%가 바로 가족 간 감염입니다. 제발 집에 계신 어머님, 아버지, 동생, 형, 누나 그리고 친척분들 자제해달라는 거죠. 지금 이런 호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윤해 장관의 호소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복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식사 약속도 연말 모임도 모두 취소해 주시고 특히 11월 들어서는 가족 간의 감염이 11월 학생 확진자 감염 사유의 70%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수능 일주일 기간 동안만은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좀 높여야 한다. 선제적으로 높여야지만 막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아직은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표가 좀 하나 있는데요. 지금 2단계죠. 근데 2.5단계로 될 경우, 2단계에서 2.5단계로 갈 경우는 뭐가 달라지는가죠? 여기 있습니다. 일단 중점 관리 시설은요. 쉽게 말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모임 행사 있죠. 여기가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일 수 있는데 지금은 100인 이상 금지인데 2.5로 되면은 50인 이상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인원이 아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관람이요. 2.5에서는 관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스포츠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등교 역시요. 학생 숫자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 역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다 경제 활동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신경민 전 의원께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신 의원님께서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높여야 하는가 아니다. 좀 더 좀 봐야 되는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참 어려운 결정이지만 예. 이건 과학이고 그중에서도 의학이고요. 예. 특히 이런 전염병의 경우에는 확진자 1인의 감염 지수가 예. 제일 중요하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비율, 예.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가가 그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여기에 우리들이 지금 1년 내에 겪어본 경험칙으로 봤을 때 이 전문가들의 견해는 맞습니다. 그동안 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맞았고 우리가 지금 정은경 본부장 이제 청장이 됐습니다마는 무한 신뢰를 보낸 것도 이 전문가들의 견해였고요. 그래서 집콕, 방콕, 착콕을 해왔고요. 예.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일생을 결정하는 시험이 앞에 있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1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들 의견을 좀 많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좀 높이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원규 교수께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저는 전 의원님과 이제 비슷한 의견이면서도 약간 다른 의견이 사실은 지금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거에 대한 본격적 효과는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 효과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그래서 다음 주에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2.5단계를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 그리고 그 2.5단계를 올렸을 때의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주까지는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심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다려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한 가지 좀 첨언을 한다면 사실 2단계 이후로 지금 저희가 지금 방역 체계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단계 2차 대유행 이후로는 그 방대본을 위시로 하는 그 감염 전문가들의 의견과의 소통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본, 중수본과 방대본 사이에서의 그런 의견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의견 조절에 좀 불화를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컨트롤 타워를 조금 일원화시켜 주셔서 거리두기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이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좀 설득해 주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치밀한 의사결정 과정을 좀 정부가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좀 곁들여져 주셨습니다. 큰 고민입니다. 항상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뭐 잘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좀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얘기인데요. 이 정도 상황이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정도면 아마도 갈 때까지 가보자.
서로 좀 이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두 인물이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동시에 큰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윤, 판사 사찰 아니다. 관련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어제 저녁이었어요. 어제 저녁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기자들이 바빴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불법 정보 맞다. 수사 의뢰를 합니다. 문건 공개, 수사 의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수들입니다. 강수요, 지금.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정면 대결한 표현 또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봐서 뭐 이렇게 인상적이지도 않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 정도 표현 가지고는. 내용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합법적 방법으로 문건을 작성했다. 그리고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알리겠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한 37명 판사에 관련된 내용이 9쪽에 좀 실려 있는데요. 보면은 뭐 출신, 주로 이제 학력 부분이더군요. 그리고 주요 판결, 그리고 세평, 요 세평 부분이 또 가장 관심사인데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좀 한 명 한 명씩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농구 실력 유명하다 뭐 이런 취미까지 언급된 세평 내용들도 있더군요. 법무부는요.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돼 재판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이 세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공개된 문건과 관련 내용인데요. 하나씩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의 문서입니다. 여기가 요약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그러니까 판사들에 대한 분석이라고 딱 제목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신, 주로 학력 부분이고요. 주요 판결로 이러이러한 판결을 했다. 여기까지는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공개된 정보, 검색을 통해서 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평입니다. 세평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걸 모은 거잖아요. 이게 검색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뭔가 이렇게 분석과 평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렇다면 이 세평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여기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있죠?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나 합리적인 평가, A 부장판사에 관한 겁니다.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군요.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요, 여기 B 부장판사,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옆으로 갑니다. C 판사, 행정처 2016년도 무리이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 뭐 이런 내용이 또 적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판사에 대해서는 농구 실력으로 유명하다. 이거 뭐 취미 활동 내용도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는 이런 내용도 있답니다. 다소 보여주기식 재판 진행을 한다. 검찰이 대응하기 수월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내용이 세평 항목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쟁점일 수 있는 이 세평 항목,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대원 평론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문건 중에서 가장 쟁점일 수 있어요. 이 세평 부분. 이 세평 사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와 있는 공개된 내용을 좀 모인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아주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저도 방송 나올 때 그 평론가님들 같이 이렇게 나오시는 패널 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와요. 그러십니까? 예. 오늘 갑자기 그 신경민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순간 당황스러워서 이분이 뭐 앵커 출신이고 국회의원인 건 아는데 무슨 발언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슬쩍 대기실에서 다 파악하고 나왔는데. 검색해서 찾아보셨습니까? 예, 다 백과사전 다 찾아봤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는 거는 과거처럼 이 같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제가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불법적인 수단이 아닌 정보들을 모아서 그 예를 들면 댓글도 있고 이분의 약점이 뭐고 이런 걸 알고 토론에 이용해서 내가 거기서 이긴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정보를 넣는데 불법적인 방법을 얻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분의 약점을 예를 들면 바깥에 흘리든지 만약에 미리 협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결과를 왜곡시켰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현재 뭐 저런 걸 가지고 만약에 이 검찰에서 전혀 저런 조사도 하지 않고 결국 재판부의 판정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 검찰이 정치적 사안이든 일반 사안이든 계속 이제 재판해가지고 기소했는데 그 나중에 재판 다 무혐의 나오고 무죄 나오고 뭐 이렇게 나면 검찰이 무능하다고 공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정도 수준을 가지고 뭐 세평을 가지고 했다. 과거에 뭐 국정원에서 민간이 사찰한 것처럼 사찰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거는 전형적으로 지금 현재 그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펼치고 있는 정치적 논란거리고 정치적 전략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장유희 변호사. 자, 이 세평 부분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들이 누군가의 뒤를 뒤져서 나온 것이냐? 아니다. 그냥 다 공개된 거냐? 정리해둔 수준인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조인 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변협 회원이면 이제 변호사들이나 법조인, 뭐 검찰이나 법원에 계신 분들의 어떤 프로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더라도 뭐 사실 몇 기수인지,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어떤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족관계와 뭐 취미 이런 좀 세밀한 부분까지도 담겨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편적인 정보를 좀 뛰어넘어서 사실상 풍문이나 어떤 주변의 평가를 수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관계들이 들어있다는 것, 그것 자체는 좀 부인할 수가 없어 보이고. 그러면 장유희 변호사께서 지금 잠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런 걸까요? 뭐 합리적인 출신이나 뭐 합리적인 평가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주변 분위기에만 이거는 어떤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런 특정 단체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여부, 뭐 재판 스타일은 뭐 수집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뭐 무리하게 법관으로 이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주체인 검찰이 이것과 관련해서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판사인 것 마냥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것을 수집한 주체입니다. 이제 불법 사찰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기준에 있어서도 그 내용도 있겠지만 그 수집 방법과 이게 직권을 그럼 남용을 해가지고 권한을 밖에 이제 행사하면서 이 정보를 수집했는지 여부인데 검찰이 판사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할 이런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검찰 내부에서도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어떤 범죄의 단서를 인지하기 위해서 범죄의 어떤 그런 풍문들, 세간의 세평들을 수집하는 그런 주체가 판사들과 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수집했다는 부분, 상당히 부적절하게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또 불법 사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의도입니다. 지금 그 의도와 관련해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어떤 그 공소의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수집한 거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법무부의 현재 입장은 이런 우리법 연구의 소속인지 여부, 이런 문건이 작성된 직후에는 언론에 굉장히 뭐 성향이 좌파 성향이다. 공정한 어떤 재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비난조의 언론 기사들이 쏟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불법 사찰인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렇습니다. 지점들이라는 설명이시네요. 네. 자,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이 세평 부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국회에서 법사위도 했지만 법조 출입 기자로서 MBC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출입을 했고요. 사실 일선 지검지청에서의 그 공판부 검사들이 사건을 맡으면은 무죄를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피 회피 재척을 제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가를 판사들에 대한 담당 판사들에 대한 평가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대검이 이제 민감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수집을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금방 그 주체 문제 그리고 기록으로 존재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는 지적이 가능하고요. 그건 뭐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일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일부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특히 행정처 16년도 무리하기 법관 부분이랄지 우리법 연구회랄지 부분은 이런 문제 되게 민감했던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걸 판사에 대한 평가를 언론에 슬쩍 대검이나 지검이 흘리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기사화가 되면 그 재판부에 대한 과거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그런 거죠, 것들이 지금요. 있었기 때문에 그 일부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판사가 판사 사찰 부분에 대해서 첫
판단을 내린 게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이 일부는 기각이 됐지만 일부는 인용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에서 법원의 판단이 지금 정확하게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만 예. 판단이 1차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2월 초에로 예상이 되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예. 나오겠죠. 그래서 가처분 그 결정에서 아마 우리가 판사가 판사 사찰로 보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예.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모아놓은 건지가 아마 1차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법원, 판사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 법원에서 또 몇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어떻게 과연 법원이 판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장씨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은 검사 공판을 하면서 재판부 기피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피를 하려면 뭔가 그 판사에 대해서 알아야 기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평가나 판단을 모을 수가 있지만 몇 개 대목들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지금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세평 이게 계속 아주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해서 오늘 좀 자세히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추미애 장관과 좀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뭐 역시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윤 사찰의혹 문건 직접 공개하자 추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그러니까 시차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 순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사찰 의혹 정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반발을 하면서 뭐 이렇게 문건 공개까지 나온 거죠. 그런 가운데 윤 가처분 신청이요 어제 행정소송을 또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처분 신청은 좀 급하니까 먼저 한 거고요. 행정소송 이거 오래 가죠. 이것까지 이제 해놓은 겁니다.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잇따라 몇 가지 조치들을 했죠.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 위에 보시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 정지. 그리고서 이제 징계 청구를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제는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자, 이걸로 보면은요. 뭔가가 좀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뭔가 수사를 의뢰를 해서 알아보고 뭐가 좀 있으면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거기서 뭔가 확인이 되면 집행정지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먼저 갔다는 거죠. 거꾸로 순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고요. 그 여기 아래 부분입니다. 지금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의 약간 반발이 있습니다. 아니 징계위원회 열기 이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서 그러고 나서 징계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감찰위원회는 나중에 열고 징계위원회부터 열립니까? 이게 순서가 또 바뀌었다, 날짜가. 그러면서 감찰위원회 회의가 좀 연기가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했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징계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을 안 받는 겁니까?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순서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어떤 조치의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자, 주영규 교수님. 네.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확실히 추미애 장관이 뭔가 조급하고 예.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렇게 엇박자로 나오지 않는가. 근데 저 엇박자가 좀 심각한 엇박자로 보이거든요. 앵커님 말씀처럼 의혹이 생기고 무엇이 있으면 법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압수수색이 신청되고 그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예.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직무배제를 이렇게 신청을 했었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징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찰위원회가 먼저 벌어지고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징계위가 있어야 되는데 징계위부터 먼저 해버리겠다. 벌써 그 시간도 4달 2일, 12월 2일이라는 게 너무 촉박하고 조급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물론 거죠. 뭐 규정이 최근에 바뀌어서 감찰위원회 회의를 여는 게 이게 의무는 아니게 됐어요. 약간 할 수 있다고 돼서 뭐 그렇긴 하지만 감찰위원들은 약간 좀 목소리를 내고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례고 지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게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상 초유의 일을 감당하시려면은 그만큼 더 세심하고 통상적 관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빠져 있고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파고든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검찰에서도 검사 측에서도 그렇고 대한변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단체들에서 이게 너무 무리하고 재고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원한다. 그게 일리가 없는 말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금 뭔가 순서가 어긋나 있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제 그것과는 근데 별개로 예. 지금 보시면 사찰 의혹 문건을 지금 윤 총장 대리인이 직접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법적인 감수성이 많이 저는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 공개한 자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라는 식으로 지금 공개를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엇박자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오랜 관행처럼 이게 관행이 뭐가 문제냐 식으로 사찰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가 과연 맞춰줄까? 그런 데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을 공개한 취지는 여론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읽히지만 과연 그 여론 어떻게 판단할까?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뭐 꼭 낙관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지적으로 좀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이제 뭔가 순서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먼저냐, 직무정지 취소가 먼저냐. 추, 윤 시간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제입니다. 날짜가 좀 지났네요, 벌써. 직무정지,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 그럼 이게 나오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죠. 물론 빨리 나옵니다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통상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은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법원의 결정보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추, 내주 수요일 징계위 열기로. 윤, 집행정지 신청 이후 행정소송까지 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싸움이다. 근데 아무래도 징계위 결정이 뭔가 먼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센 해임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가요. 자, 장윤희 변호사. 네. 아무래도 징계위 날짜가 더 빠르겠죠? 법원 결정보다는. 그렇게 보시나요? 네, 법원도 아마 지금 일자를 고르고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접수가 됐고 이 신문기일은 굉장히 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열리는데 통상 결정 자체도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올 정도로 열리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 직무 배제 효력이 일단 유지되고 왜냐하면 이제 징계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은 견책부터 해임까지이지 뭐 직무 배제 여부는 일단 2일 먼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열린다면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 배제가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냥 징계 여부와 그 수위만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이 내려진 이후에 그 결정을 보고 아마 법원이 그렇다면 법원이 지금 가처분 사건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그러면 윤 총장에게 임시적으로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이 판단을 부분만 하는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법원은 아마 징계위 이후로 날짜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징계위 결정을 볼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먼저 법원 결정이 내려져서 직무를 배제했는데 만약에 징계위에서 이런 징계 수위뿐만 아니라 직무 배제는 당연한 거다라고 의견이 또 모아진다면 또 법원의 어떤 결정을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어서 아마 수순상 바로 하루 이틀 뒤에 신문기일은 잡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징계위에서 혹시 해임까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상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해임 게 결정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명의 이 위원 중 사실상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이 징계를 청구한 입장이라서 의결권이 없어서 배척이 되고 나머지 6명 중에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돼 있고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관의 어떤 사실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사들로 구성되는 이게 사실 뭐 법령에 어긋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이 구조상 사실상 가장 강력한 처벌 수위인 해임으로 이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아까도 봤지만 추미애 법무장이 뭔가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징계위를 열었을 때 최고 수위인 해임까지 가는 수순 아니냐. 지금 장윤희 변호사는 그렇게 좀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상황이 거칠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요. 자, 이 사안 두고 여야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내 반응입니다. 재판부 사찰은 범죄다. 윤석열 총장 사법 처리 자락을 까는 여당이다. 범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요. 형사 고발 위한 여론 환기 아닐까 이렇게 또 분석이 돼 있습니다. 내용이요. 자, 한편
야당은 어떤 모습인가? 다음입니다. 여기 사진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회의를 열었는데 뒤에 좀 보세요. 이게 이른바 이제 백보드에 뭔가를 항상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번에는 글이 아니고요. SNS에 한 대목을 딱 따왔습니다. 여기 뭐 2013년 9월 13일 날짜도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는 저 현역 의원 시절에 올렸던 트위터 글입니다.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당시였잖아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당시에 굉장히 험악하게 뭐가 분위기가 갔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올린 글을 이렇게 띄워놓은 거죠. 7년 전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에 대해서 당시 문 대통령이 적은 트위터 문구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보란 듯이 또 올려놓은 거죠, 지금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여당의 어제 반응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이번 특히 사법부 그 사찰과 관련돼 있는 검사들은 이건 전부 다 형사고발돼서 빠른 시간 내에 수사해서 결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도 어제 사법부에서도 바로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대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은 스스로 그 사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퇴하는 게 아니라 경찰 그 검찰 수사에 따라서 이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뭐 사퇴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사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법적 처리가 된다고 보고요. 수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합법이고요. 네. 근데 지금 판사 성향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사법부의 블랙리스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정원이 사찰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민간인 사찰한 거하고 똑같은 사안이에요. 이거를 검찰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지시를 만약에 지시를 한 사람도 그렇고요.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거는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자, 여당에서 이런 목소리 나왔죠. 그러면 지금 야당도 아까 사진으로 봤는데 이와 관련돼서 7년 전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는 의원 신분이었죠. 그 당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사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건너간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은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해결하라 그랬지만 여당은 대통령 하명만 기다리고 있고 대통령 말씀마다 박수만 치는 여당인데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특검 수용을 대통령께 건의하세요. 아까 답변 드렸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 모든 걸 철저히 밝혀서 재판을 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특검하자 그러면 특검에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무슨 특검을 합니까? 그런 식의 그거는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하는 거 안 들으셨어요?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 공소유지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그걸 내쫓았다고 주장을 하면 뭐 답할 말씀이 없습니다. 자, 시간을 좀 7년 전으로 좀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있었던 내용까지 영상으로 좀 봤는데요. 조대현 평론가. 최동욱 전 총장 이야기가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과거에 했던 지금 여당 인사들의 발언, 대통령님의 또 발언까지 꺼내면서 당신들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변했다고 얘기하고 그럼 이제 여당 또 지지하는 분들은 봤을 때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변한 거다. 그리고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변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라면 참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공직 떠난 지가 언젠데 이 개인사 문제인데. 한참 된 건데요. 지금. 이런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불편할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날 때에 그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서가 과연 그 일반 국민들의 보편타당한 정서와
그다음에 그 중도층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느 게 더 무리수를 두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결국 갈리는데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뭐 시간에 쫓기듯이 막 하는 이유가 원래 이제 벌을 주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한 후에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음에 감찰위원회를 해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것도 다 여당의 그 재보궐선거를 앞둔 이 선거 전략이 하나다. 큰 전략 틀 속에서 결국은 재보궐선거라는 거는 자기 핵심 지지층만 똘똘 뭉쳐가지고 선거장에 나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 투표율이 낮은 선거다 보니 현재 친문 세력에서 파악했을 땐 이 상태는 도저히 안 되니 우리 집권 지지층들은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더 분노를 부추기고 그다음 상대한테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이렇게 뭉치고 그다음에 뭐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걸 봐서 알겠지만 보수 지지층은 갈라치기를 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또 윤석열이라는 분이 나중에 정치를 하거나 대선에 나오게 되면 미리 흠집을 내놓는 삼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게 최초의 여당에서 시도했던 검찰 개혁하고 이제 본질은 어디 갔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본질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진영 논리만 남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본질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질문으로 바로 마음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요. 국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국정조사 얘기가 며칠 전부터 좀 나왔죠. 그런데 좀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당 묻고 더블로 갑시다. 이런 작전입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군요. 묻고 더블로 가자. 이낙연 대표의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 되레 난감해진 여당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기꺼이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이거 신중해야 되는데요. 약간 좀 뒤로 물러서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낙연발 윤석열 국조, 야당이 좋다하자 여당은 떨떠름. 여기 보면은 당내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성급하게 꺼내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반응도 있다고 그러고요. 민주당 뭐 반응이 또 있는데요. 진상 규명을 말한 거지 뭐 꼭 국조하자는 거 아닙니다. 뭐 약간 이런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뭐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저희들은 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받겠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요구합니다. 아직 국정조사가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간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야당에서 말한 묻고 더블로. 묻고라는 거는 그래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얹혀서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같이 합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묻고 더블로라는 표현이 나온 걸로 보이네요.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이낙연 대표가 먼저 이 국정조사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왠지 보니까 야당에 뭔가 빌미를 줬다.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네, 지금 뭐 전반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얘기할 당시에 추미애 장관의 그 야간 아니죠. 저녁에 기습 발표 뒤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죠. 근데 행간을 읽어보면 세 평 아까 문제가 됐던 세 평의 수집 방법 그리고 수집 내용 중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료들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그런 그 루머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가 확보가 됐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예. 그거 지금 분석 중이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나 감찰 쪽도 잘 모르고 있을 거고요. 이런저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야당이 받으면서 추미애 장관을 같이 부르자, 같이 하자. 물론 이 국정조사의 성격상 대지를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윤석열의 시간과 추미애의 시간을 국정조사에서 같이 다뤄보자 이렇게 되면은 그 국정조사가 여당이 애초에 기도했던 그 판사 사찰, 판사 사찰이라는 사안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 애초에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국정조사를 야당이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 사찰 문제가 그 6가지 얘기를 추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판사 사찰이거든요. 판사 사찰 문제는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말하자면 이 검찰의 약점, 윤석열 검찰의 약점이 될 걸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추미애 장관을 얹어버리면 이게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형국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여당이 그런 입장이면 아마 국정조사는 또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 이건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합의가 국정조사는 무조건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합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여러 가지 트랙, 징계위원회의 트랙 그리고 지금 가처분과 행정본안소송으로 가는 트랙이 두 트랙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국정조사 트랙은 이렇게 되면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보이네요. 자, 주원 교수님이 하실 말씀 있다고 표시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짧게 여당 내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조금은 말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국정조사를 여당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현재 여론이 상당히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 임기재 총장을 지금 밀려내려고 하는 모양새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여당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신경민 전 의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판사 사찰이라는 문제를 놓고 이 검찰의 오랜 관행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는지를 정치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지금 형사고발 운운하시면서 여론 환기하실 게 아니라 국정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검찰의 개혁의 의지가 정말 우리는 갖고 있다. 이거는 한 사람 찍어내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입증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비록 안타깝게도 추미애 장관도 같이 불려 나와서 여러 가지 흠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감수하고서라도 여당이 국정조사를 이번에는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중하다고 아마 얘기한 거는 자칫 국정조사를 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했는데 그냥 소명의 장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혹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프레임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 충격을 받는 건 어떻게 판사를 이런 식으로 사찰을 하고 그걸 재판에 이용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 사실은 돌아서는 느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사안이 여러 갈래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 장관, 윤 총장 간의 어떤 사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둘러싼 또 정치권의 사안도 여러 갈래로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패널 분들의 촌철살인 분석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방금 보셨습니다. 지라시 설전입니다. 지라시요. 오랜만에 듣는 소리입니다. 뭔가 세상에 막 흘러다니는 정보 아니면 어떤 남들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들을 적은 내용 뭐 이런 게 지라시죠. 근데 갑자기 어제 국회에서 이런 말이 등장했어요. 여당 지라시 만들 때 버릇 나왔다. 기자 출신의 야당 의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윤호중 법사위원장 얘기입니다. 법사위에서 윤호중 위원장 그리고 조수진 의원 설전이다. 그러니까 기자 출신 야의원에서 지라시 만들 때 버릇 나와. 그러면 이 지라시의 의미는 이 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몸담았던 그 언론사가 만드는 게 지라시다. 이렇게 돼요, 해석이.
야당이 굉장히 반발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니 그 언론사 이낙연 대표도 출신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또. 그러면서 이게 아주 상황이 좀 거칠어졌어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밑줄로 거 있습니다. 아랫부분, 윗부분인데 아랫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윤 위원장이 이 대표가 격리 중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했어요. 면담을 끝내놓고 윤호중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격리 중이라 그런 말씀을 했다. 그랬더니 이 얘기에 대해서 윤호중 위원장이 바로 반박을 합니다. 위로 갑니다. 윤 위원장 말은 이렇습니다. 이 대표가 격리 중이라 아직 지시를 못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지시를 못 받았다는 부분을 쏙 빼고 격리 중이라 그랬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왜곡이다 그러면서 지라시 만들 때 버릇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더 했습니다. 뭐 간사, 뭐 교체, 뭐 등등등. 자, 그 내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농담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색하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네요. 이런 간사하고 위원회 운영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런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원래 저 대표께서 미리 잘 고민하셔서 그 김도욱 간사를 사보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도욱 간사를 이 보좌하는 저 직원들에게도 이 저 간사를 좀 제대로 보필하라고 내가 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심사 자격시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얘기 들어봤는데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라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도욱 국민의힘 간사를 사보임해달라, 간사 교체해달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보좌진들이 이거 보좌 잘못했는데 이거 자격시험 뭐 이런 거 필요한 거야. 이런 얘기 세 가지 내용으로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 먼저 장유희 변호사, 이 상황을 보고 제가 떠오르시는 표현을 하나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라시 논란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럼 여당 이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여당의 대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상황에서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내비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격리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시를 못 받았다는 내용을 상당히 왜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라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 이 전직 기자인 해당 의원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개인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언론 자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단박에 이낙연 대표도 거기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판을 정확하게 그 개인을 향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마 본인은 가짜뉴스를 양산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는데 가짜뉴스 하면 지라시라는 부분이 이제 연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조대현 평론가는 뭐라고 쓰신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라떼 심파극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그럼? 저 윤호중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권은 뭐냐면 김도욱 간사를 보좌 못한 야당 보좌진을 공격하니까 야당 보좌진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거 당신들 우리네 무시했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한 이분이 내가 원래 보좌관 출신 선배다 보니까 내가 이 덕담한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이제 뭐 좋은 일 합시고 시대에 안 맞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썰렁 개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배들이 반응 없으면 야, 다 내가 말해 니들 아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가 우리가 봤을 땐 제일 못난 선배거든요. 그게 라떼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실력과 인품으로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맨날 이 나이나 계급으로 누르려고 하다가 나도 늘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심파극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게 사실은 정말 감동과 재미를 줘야 되는데 이게 촌철살인해야 되고 여기 보면 뭐 통속적, 자극적, 과장된 표현을 가지고 억지 웃음, 억지 정의, 억지 분노를 끌어내는 게 심파극이에요. 제가 딱 보면서 윤호중 위원장이 했던 게 딱 심파극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라떼 심파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세 줄을 쓰셨어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조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지연과 뭐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동아일보 출신이라는 것도 겹치지만 여러 가지가 겹쳐서 뭐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 의원이
지금 소속사의 종편 방송에 나오면서부터 대단한 활약을 했거든요. 특히 그 지금의 여당 민주당을 향해서 쏟아붓는 독설은 거의 뭐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두 분의 진짜 그 개인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걸 이제 윤호중 위원장이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조 의원이 또 얘기를 하니까 조 의원을 받아치다가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나간 네, 조금 많이 나가긴 했는데 그 배경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인연이 겹쳐 있는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섭섭함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계속 쌓여온 것이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시네요. 네, 이제 지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겹친 거에 대한 서운함이 어저께 그 발언에서 묻어나온 겁니다. 자, 밉다 보니인데 말이 좀 이렇게 좀 표현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주원규 교수 때는 일본말 그만 쓰세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저는 다 앞서 의원들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딱 한마디만 하자면 국회에서 일본말 좀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라 씨도 사실 일본어 속어고 국회의원분들 일본말 많이 쓰는 거 정말 저는 정말 민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리고 마음이 감정이 상하셨더라도 한국어 자격에 대한 그리고 품격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당 보좌관들 의원한테 시험 얘기하지 마시고 국회의원분들도 언어 자격 심사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말 좀 그만 쓰세요. 이렇게 좀 적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 또 언론들이 또 주목했죠. 또 이런 거 있으면 언론들 또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방한 중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외교부장이기도 하고요. 중국 국무위원이기도 합니다. 뭐 약간 이 외교에서는 중국 내에서 좀 비중이 있는 인물이죠. 서울 온 왕이 이 세계에 미국만 있나? 한중 자주 오가야. 자, 이 세계에 미국만 있나? 뭐 맞는 말이죠. 어떻게 미국만 있습니까? 전 세계 국가가 몇 나라인데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했다라는 데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지금요.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 답을 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에 휘둘리지 말라는 메시지 아니냐.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 예방 그리고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도 하고 뭐 오찬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이 여건에 대해서는 뭐 이제 코로나19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기자들이 쓴 마스크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거 여건이 성숙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코로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민감한 문제에 원만히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로서는 또 이게 굉장히 또 민감하게 들려요. 이런 얘기 대목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나온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또 25분 늦은 왕이 이유를 묻자 트래픽. 차가 막혔다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호텔에서 뭐 출발하는 시간 다 따져보니까 이미 약속 시간을 넘은 뒤에서야 호텔에서 출발한 걸로 나옵니다. 그럼 트래픽 아니잖아요, 그럼. 상습 지각입니다. 이게 과거에 여러 번 전례가 있었어요. 외교 결례 또 논란이다. 오찬 메뉴는 한국식 짜장면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왕이 외교부장과 관련된 영상이 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我们现在就是关键是要不断的创造一个访问的条件，一旦条件成熟，那么当然就可以呈现。 오늘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뭐 어제 미국 얘기도 하면서 뭐 수망상조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한자로 된 표현인데 서로 망을 봐주면서 서로 도와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또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잠시 한켠으로 두고요. 다음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그러니까 어제 왔고 오늘까지 좀 일정이 빡빡했는데 일정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외교장관 뭐 지각했다는 얘기 있는데 일단 외교장관 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어제 끝났죠. 그리고
오찬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예방했는데 거기에 배석을 뭐 안보실장, 비서실장, 강경호 장관도 배석했어요. 이거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무게가 있는 자리가 된 거죠. 그리고요. 어제 저녁에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만찬. 근데 10여 명의 의원이 동sol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참석했어요.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오찬인데 여기도 역시 현역 의원들 많이 동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장 예방도 있습니다. 자, 이걸 두고요. 이거 지나친 어떤 의전, 뭐 지나친 약간 대우, 뭐 이런 거 아니냐 지적이 좀 계속 있습니다. 사실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오거나 우리나라 만날 때마다 약간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무겁네요. 네. 그리고 이 세계에 미국만 있냐 하는 거에도 행간에 오만함이 묻어 있고 지금 현재 이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 전개될 미중 갈등에서 우리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는 것이 첫 번째 왕위의 어젠다일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코로나와 경제가 1번 현안이지만 두 번째 현안은 미중 갈등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는 것이고 뭐 세 번째가 이제 기후변화쯤 되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왕위의 외교부장의 방한은 여러 나라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왕위 부장이 우리나라만 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 나라를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일정이 그런데 우리나라 일정이 저렇게 무겁게 짜여 있고 태도, 지각, 그리고 발언 이런 걸로 봐서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거든요. 앞으로 미중 갈등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중 간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특히 사드 문제를 어제 민감한 현안으로 언급했지만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중거리 미사일 배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의 문제도 풀어가야 되고요. 험난함이 묻어납니다. 일정표를 보시니까 뭔가 험난하겠구나 이런 걸 느끼셨다는 거네요. 조동현 평론가 시간이 좀 빨리 갔는데 맞아 듣겠어요. 조동현 평론가는 이 일정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뭐 중국이 사실은 뭐 세계에 미국만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미국 앞에서는 저 얘기를 못 해요.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미국이 고스만 칠 거고 중국이니까 자기들이 G2 얘기하지 미국은 자기들이 유일한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나라고. 미국은 G1으로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뭐 다들 그렇지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전형적인 나라가 중국이라고 보고 중국이 자기 나라보다 약한 국가 앞에서 참 무례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만 하는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희일비하고 우리 언론에서 막 이걸 가지고 우리를 무시했느니 이런 얘기 할수록 우리가 더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걸 한번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외교 같은 급에서 부장 수준에서 한번 받아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속에는 이렇게 구력이 있더라도 참고 국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면 된다. 그래서 외교에 있어가지고는 칼날을 얼굴 속에 숨기고 나가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자꾸 뭐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더 없어 보인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표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 우리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괜히 자세히 하면 조동현 평론가는 지금 이거 너무 없어 보인다 우리가 이런 진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올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 인물이요.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가겠습니다. 어제 조주빈 관련된 선고가 있었습니다. 박사방 범죄 집단 맞다.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는 거죠. 다음 기사가 더 있습니다. 법원 장기간 격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징역 40년 이렇게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범들 역시 7년에서 15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장유희 변호사 40년형이요. 자주 못 봤던 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법정형 자체는 일단 선고형 자체는 그렇게 약하게 내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성착취물을 유통시킨 이 N번방 주범자로서 범죄단체 조직을 했다라고 인정받아서 가중처벌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단체 조직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이 조주빈은 항변을 했지만 사실상 본인들이 텔레그램 방에 뭐 조직도 같은 것을 뭐 유통시키기도 했고 본인들은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유통까지 하는 체계를 갖춰놨다고 주장을 했고 사실 이 다른 피고인들은
이 돈도 다 조주빈이 가져갔고 우리는 장난 비슷하게 올린 거라고 했지만 법원은 여기서 이 성착취물을 유포시키는 일당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으로 보겠다는 부분을 이제 하나의 선례로 남겼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보통은 뭐 조직폭력 집단이나 아니면 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집단들 그리고 이런 그 보이스 피싱 같은 집단적인 이런 단체들의 가중 처벌을 인정했던 그 선례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벌이죠, 이 정도면요.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인데요. 짧게 좀 하나 보겠습니다. CCTV 200대 넘게 더 달았는데 조두순 막상 딴 데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내 주민고충 호소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원래 세든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주원 교수님, 시간이 한 20초 남았는데 이거 괜히 허심 쓴 건가요, 그러면은 이거? 네, 뒷북 대응입니다.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요.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뒷북 대응이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도 그런 뒷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난감해졌다, 뭐 뭔가를 수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여기에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게 또 딴 데로 간다고 지금 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에 이제 주말입니다. 방역 당국에선 송년회 같은 모임을 과감하게 취소하고 제발 직콕해 주세요. 당부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년회 올해는 미루시고요. 내년엔 2배로 크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